안녕하십니까. 여행과 세계사 인문학의 두레박입니다. 오늘은 명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의 신화의 개념에 이어서 그리스 신화의 성립과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은 신화를 가지고 있지만 신화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이죠. 서양인들이 자신들의 신화보다도 그리스 신화를 정신적 뿌리로 받들고 언어와 문화적 바탕을 달리하는 동양은 물론 최근 우리나라 인문학 열풍의 주도적인 역할도 그리스 로마 신화이죠. 이런 현상이 단순히 우연일까요? 근대 이후 세계를 지배한 세력이 서양이기 때문일까요? 근대 유럽 문명을 이룬 민족은 그리스의 직계라기보다는 라틴족이나 게르만족의 후예이죠. 그들의 조상이 남긴 겔트 신화나 게르만 신화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성립 과정의 역사적 배경과 독특한 성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언제 어디서부터 그리스 신화가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언제 어떻게 원류가 형성되고 여러 이설들이 첨가되고 깎여서 현재 신화로 자리 잡게 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 역사의 시대별 흐름과 연결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 구석시대는 기원전 4만년경부터 시작하고 신석시대는 기원전 4500년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원전 2500년경 청동기 시대의 소아시아의 이주자들에 의해서 크레타 섬에서 크노수스 궁전 등 자유롭고 세련된 남방계 민화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이어서 기원전 1500년경 인도 유럽어족인 미케네인들이 남하여 원주민인 펠라스코인들을 누르고 크레타 섬의 민화 문명을 수용하여 미케네 문명을 이룩합니다. 미케네의 전성기인 기원전 16 내지 11세기경의 격변기를 무대로 테세우스의 미궁, 트로이 전쟁 등 그리스 신화의 원형과 그리스 문화의 초석이 형성되는 데 이때를 에게 문명이라고 합니다. BC 1100년경 북쪽의 철기 문화의 도리아인들이 남하여 선형 문자가 소멸되고 청동기 미케네 문명이 파괴되고 그리스는 400여 년간 암흑기 또는 그리스의 중세로 들어갑니다. 문화적으로 침체기 또는 암흑시대가 끝나면서 BC 8 내지 7세기에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새로운 그리스가 싹트기 시작하는데 이때를 고졸기라고 합니다. 폴리스와 고대 올림픽이 시작이 되고 페니키아인들로부터 알파벳을 받아들여 국민문학이 시작되면서 BC 8세기 말쯤 구전으로 전해오던 그리스 신화를 호메로스가 최초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로 기록을 합니다. 이어서 BC 700년경 헤시오도스의 신통기를 비롯해서 소포클레스, 아이스콜루스, 에오리페데스 등 3대 비극 시인들의 활동으로 그리스 신화가 크게 발달합니다. 이때부터 시작하여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선포하고 기독교의 신을 제외한 모든 신들의 경배를 금지시켜서 다른 종교는 물론 신화도 종말을 고하는 기원전 380년까지를 그리스 신화 시대의 범위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암흑시대 말쯤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의 손자인 헬렌의 후손임을 자처하면서 스스로를 헬레네스라고 불렀고 그리스 전 지역을 헬라스라고 불러서 한자어로 바꾼 말이 히랍이 됩니다. 헬라스는 특정 국가 이름이 아니라 문화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는 한자식의 히랍 신화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라는 명칭은 로마 사람들이 나중에 이탈리아 반도 끝에 있던 그리스인들이 세운 그라케라고 하는 식민 도시를 라틴어로 키아라고 부른 데서 유래하여 그리스인들은 헬레네스와 헬라스를 더 좋아하여 자국 이름도 그리스 공화국이 아니라 더 헬레닉 공화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생초가 지역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자라듯이 그리스 신화도 그리스와 주변인 팔레스타인, 히타이트 및 이집트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자란 것이죠. 그리스 신화의 지역 범위는 오늘날의 아테네를 포함해서 그 주변 지역인 아티카와 중부의 보이오티아, 북부의 테살리아와 트라케가 있는 그리스의 본토,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에게의 키클라데스 군도, 그리고 오늘날의 터키의 에게 연안의 소아시아 지역, 동부 그리스라고도 하죠.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즉 서부 그리스 혹은 대그리스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넓게는 그리스 본토, 즉 아테네, 펠레폰네소스 반도, 테베 지역과 크레타 섬 및 에게의 여러 섬들, 소아시아, 즉 트로이 지역이죠. 이탈리아, 시칠리아는 물론이고 갈리아, 스페인, 지브롤터 해협, 페니키아, 지금 시리아, 이집트, 콜키스 등까지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전 식민 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 신화는 호메로스가 활동하기 이전 기원전 15세기부터 서양 고대 세계가 끝나는 기원 후 4세기까지 2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리스어를 사용하던 지역에서 퍼져 있던 설화와 전설을 총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구가 큰 바다 오케아노스에 떠있는 둥글고 평평한 원반 같다고 믿었습니다. 이 원반 같은 세계는 동서로 횡단한 이오니아 해, 즉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에 의해서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 여기에 이어지는 에욱세이노스 혹은 에우쿠시네, 즉 흑해가 있었습니다. 신화에서 이오니아 해는 제우스가 사랑한 강의 신인 이나코스의 딸인 이오가 헤라의 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건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세계 주위의 오케아노스라고 불리는 대양하, 하지만 큰 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구의 서편에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동편에서는 그 반대인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릅니다. 그 흐름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 범람하는 일이 없으며 지구상의 모든 강은 그것으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데스가 다스리는 명계, 죽음의 세계는 오케아노스의 저쪽 세상 끝에 있다고 생각했으나 차츰 후대로 오면서 지하에 있고 타르타로라고 불렸습니다. 지구의 북쪽 높은 리바이오스 산맥 너머에도 히페르 보레이오스라고 하는 민족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질병이라든가 노쇠라든가 전쟁도 모르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겨울이면 여기에 있는 큰 산 동굴로부터 그리스 사람들을 추위에 떨게 만드는 차가운 북풍 보레아스가 불어옵니다. 그러나 육로로는 물론 해로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 지구의 남쪽에도 행복한 신들이 살고 있는데 신들은 그들을 굉장히 총애했으므로 때때로 올림포스의 거처를 떠나 그들에게로 가서 향연을 베풀곤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남쪽에도 바람이 있는데 노토스라고 하는 바람인데 굉장히 습하고 따뜻한 남풍이지만 신화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구의 서쪽에는 대양하에 가까이에 엘리슘이라고 불리는 낙원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신들로부터 특별히 총애를 받는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고 살아가는 곳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낙원이죠. 엘리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서풍이라고 하는데 그 서풍은 구름을 쫓아버리고 봄을 재촉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곤 합니다. 동쪽에는 태양과 달 및 에오스가 동쪽 대양하에서 떠올라서 신들과 인간에게 빛을 보내며 하늘을 달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북두칠성 등 근처에 있는 몇몇 별들을 제외한 모든 별들은 동쪽 대양에서 떠올랐다가 다시 서쪽 대양하에 가라앉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태양신은 날개 달린 배를 타는데 그 배는 태양신을 지구의 북쪽을 돌아서 다시 동쪽, 즉 태양이 떠오르는 곳으로 데려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헤시오도스에 의하면
헬리오스 태양이죠. 셀렌의 달, 형제인 새벽의 여신 에오스가 아스트라이오스와 결혼해서 바람의 신 아네모이와 별의 신을 낳게 됩니다. 아네모이는 모두 사형제로 북풍의 신인 보레아스, 남풍의 신인 노투스, 동풍의 신인 에우로스, 서풍의 신인 제피로스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움직이는 별의 신 아스트라 플라네타 5형제를 낳았는데 토성의 파이논, 목성의 파이톤, 화성의 피로에이스, 금성의 에오스 포로스, 수성의 스틸본 등이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기 나라의 동방과 남방 민족 혹은 지중해 연안 가까이에 사는 민족을 제외하고는 어떤 민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생각한 그리스와 신은 어땠을까요? 그리스인은 자기들 나라 그리스가 세계 중앙에 있다고 보았는데 제우스가 두 마리 독수리를 지구 동서 끝에서 동시에 날려서 세계를 가로질러 만난 자리 파르나소스 산의 델포이가 그리스는 물론이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아버지 크로노스가 삼켰다 뱉은 돌을 대지 배꼽, 즉 옴파루스라고 부르면서 이곳에 세워서 아폴론 신전의 성지가 되고 신전의 여사제 피티아는 최고의 신탁으로 주변 나라에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아폴로 신전인 내실에는 아폴로 상이 놓여 있으며 지하실에는 대지 배꼽이라는 옴파루스라는 돌이 복원되어 있었는데 현재 이 돌은 델포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포스 신들도 지구의 중심인 그리스 반도의 북부 즉 마케도니아와 테살리아 지역의 경계선에 있는 올림포스 산 꼭대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는 계절의 여신들 즉 호라이저들이 지키는 구름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은 천상의 신들이 지상으로 내려갈 때나 다시 천상으로 돌아올 때마다 열립니다. 이 구름문을 들어서면 신들이 수많은 궁전들 한가운데에 큰 길이 나와 있는데 제우스의 혼의 자식 헤라클레스가 헤라의 젖을 심하게 빨아서 젖이 하늘에 뿜어져 만들어졌다고 하여 젖이 흐르는 길이라는 뜻의 비아 락테아 또는 밀키웨이 또는 갤럭시라고 하여 우리말로는 은하수가 됩니다. 신들의 궁전은 바로 이 비아 락테아 좌우로 쫙 펼쳐져 있고 맨 안쪽에 올림포스 주신인 제우스가 거처하는 궁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신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자들이죠. 인간처럼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심지어 인간적인 잘못이나 오류까지 저지르지만 전지전능한 존재도 아니죠. 인간보다는 뛰어나고 행복한 삶을 영원히 보장받은 존재지만 운명 앞에서는 인간과 동등합니다. 올림포스의 신들은 인간의 소원을 모두 들어줄 수 있는 전능한 존재가 아닌 거죠. 신들은 정해진 것들을 바꿀 수는 없으며 단지 그들의 능력 안에서 행동할 뿐이죠. 신들 역시 세계 질서의 부수품에 불과합니다. 또한 그리스의 신들은 어떤 자연물이나 관념의 인격화로 인간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사건을 일으키어 인간들은 신들을 설득하여 복을 얻거나 화를 피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신들도 절대적으로 인간 존재를 필요로 하지만 트로이 전쟁 이후 신들과 직접 대화하며 세상사를 결정하던 영웅들이 사라지면서 신들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이 단절됨으로써 올림포스 신앙은 힘을 잃고 잊혀져 가게 됩니다. 이로써 플라톤은 신화 교육이 오히려 유해하다고 주장하여 제자들은 일종의 이신론적 세계관을 발전시키는데 역설적으로 이것이 기독교 신학의 모태가 됩니다. 제우스 주신으로부터 소집이 있을 때면 지상이나 수중 및 지하에 거처하는 신들까지도 제우스 신전에 모입니다. 큰 홀에 모인 모든 신들은 아름다운 여신 헤베가 나눠주는 신들만의 음식과 음료인 암브로시아 즉 꿀과 물과 올리브 또는 보리 등으로 만든 음식으로 신들이 영생할 수 있는 음식이었죠.
이와 같은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를 나누어 먹으면서 모임을 가집니다. 이때 음악의 신 아폴론이 리라, 즉 고대 그리스의 악기 하나죠, 를 연주해주고 무사히, 즉 뮤즈라고 하는 여신들은 그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부릅니다. 신들은 아테나와 미의 세 여신들, 영어로는 그래 이 시즌에 이 짠 성의를 입고 만능인 제주꾼인 대장장이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노쇠집에서 황금 구두를 신고 바람처럼 빠르게 이동했고 이륜 전차를 타고 공중과 해상을 마음대로 질주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 신화의 의의와 특성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 신화는 방대한 사회 조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신들로부터 영웅들로 이어지는 방대한 사회 조직입니다. 무려 6,000명의 신과 영웅들이 복잡한 족보에 의해서 친족 집단을 형성하고 모험이나 전쟁을 통해서 방대한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이런 족보와 사회 조직은 기원전 8 내지 5세기경 사이에 이오니아 지방의 음유 시인들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그리스 신화는 역사를 닮았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신화를 자신들의 역사로 보려 함에 따라 신들과 영웅들이 하나의 통일된 족보 체계 안에 엮이게 되면서 각 영웅들은 고유한 이름과 구체적인 활동 장소와 시기를 부여받게 되어 각 영웅 선화들은 세대에 위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 신화의 영웅들은 마치 하나의 역사적 사건처럼 연결되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은 인간이었습니다. 기독교 사상과 더불어 서양 문화의 양대 뿌리인 헬레니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비롯된 인간 중심의 사상이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하는 그리스의 철학자 프로타고라스의 명제처럼 신의 간섭에 저항하는 인간을 우주와 신화의 중심에 두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운명애를 최고 이상으로 보는 인간 중심적 사상이야말로 그리스 신화의 큰 위대함이죠. 죽음을 초월했다는 사실 외에는 인간과 다를 바 없었던 인간적인 신을 상정하여 인간적 아름다움을 최고 이상으로 하는 서양 문학과 예술의 바탕이 되죠. 네 번째 특징은 그리스 신화가 현실적이었습니다. 헤브라이즘이 내세를 바라본다면 헬레니즘은 현세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영웅 아킬레우스는 죽어 엘리시온에 이릅니다. 기독교의 천국과 같은 낙원이죠. 그는 자신을 찾아온 오디세우스에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통치자가 되느니 산 사람이 모성이 되는 게 낫다라고. 엘리시온이 아무리 아름답고 영원하더라도 현세와 바꾸기 싫다는 말이죠. 그리스인은 인간의 삶이 비록 유한하고 불완전할지라도 이를 소중히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어쩌면 인생이 유한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욱 애착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카잔 차스키스는 그의 묘비명에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스인은 짧고 유한한 인생이지만 산 동안 최선을 다해 남긴 작품을 통해서 영원한 삶과 자유를 꿈꾼 게 아닐까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 신화는 다신주의 성격을 갖고 있죠. 신화에는 수백 명의 신들이 등장합니다. 올림포스 주신만도 12명이죠. 온 세상이 신들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신주의는 만물의 신이 깃들여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리스인은 새로운 신에 대하여 배타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지역과 종족이 부침하고 명멸하는 과정 속에서 정복 세력의 토착 신학을 억압하거나 소멸시키지 않고 흡수하여 자신들의 신화로 재창조하여 이후 유럽 및 세계 문화의 바탕이 됩니다. 이상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찾는 이유가 자명해졌지만 먼 나라의 오래된 이야기가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알아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서양의 시나 문학은 물론이고 그림이나 음악 등 모든 예술의 바탕으로 서양 고전 및 현대 인문학의 대명사이죠. 중세에서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리스의 신화적 주제가 수많은 화가나 조각가, 작가 등에게 많은 영감을 주어왔습니다. 로마 이후 19세기 유럽인들이 세계를 장악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도하여 서구화가 근대화요 세계화라고 생각해 왔죠. 민주공화국도 민주주의는 아테네에서 비롯되고 공화는 로마에서 나온 개념이고 심지어 별자리 88개의 이름은 물론 일상용품의 다수 이름도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서 많은 것이 비롯되었죠. 지금 세계는 서구인들이 주도하고 있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리스와 로마의 연속선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즉 그리스의 헬레니즘과 기독교의 헤브라이즘은 서양 문화의 양대 바탕으로 오늘날까지 전 인류의 사고를 점령하고 있고 현대 정신의 근본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들과의 교류나 사업은 물론 제대로 유럽을 여행하려면 그들의 정신적 뿌리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아야 훨씬 빨리 친숙해지고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신의 계보 및 창세 신화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두레박이었습니다.